실제로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비난을 무릅쓰더라도 먼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머리가 너무 커서 머리통이 너무 컸어요. 이 투구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투구를 이렇게 비스듬히 쓰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쓰고 다녔는데요. 자, 페리클레스의 생애에 대해서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페리클레스가 사람들 앞에 서서 모두 전쟁을 반대할 때 전쟁하자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페리클레스가 반대하는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4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는 이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식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식견을 가지고 있다. 사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초연하다는 것입니다. 돈에 초연하다.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모두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왜? 그는 실제로 그것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지도자는 식견이 있어야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조국을 사랑하고 돈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펠로폰네소 전쟁사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명방과 판단력을 겸비한 실력자이자 청렴결백으로 유명했기에 대중을 마음대로 주물렀으며 대중이 그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중을 이끌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중이 그를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중의 마음을 이끌고 나갔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런 충분한 자격을 바탕으로 대중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미래를 제시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카스트로초의 생애를 통해서 마키아벨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제가 그 비밀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나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마키아벨리 하면은 떠오르는 책이 있을 겁니다. 어떤 책이죠? 군주론입니다. 군주론. 그런데 굉장히 얇은 책이 있어요. The Life of Castruccio Castracani라는 책인데요, 마키아벨리가 이 책을 통해서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습니다.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야 한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확 죽여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자기 의중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잔인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게 더 낫다. 그것이 군주론입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가요,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1520년에 그걸 반성합니다. 그 책이 바로 카스트로초의 생애입니다. 반성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군주론의 내용이 맞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키아벨리가 마지막에 자기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자, 이 카스트로초가 어떤 인물인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13세기의 용병대장인데, 루카의 용병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에 버려졌습니다. 아기 때 어머니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포도원에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그죠? 예, 보통 영웅들은 어릴 때 어떤 일을 겪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죠? 아주 불안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님 한 분이 그 아기를 주었습니다. 그분이 안토니오라는 분인데요, 자기 동생이, 여동생은 과부였어요. 그래서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불행한 출발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그는 아주 불행한 출발이었지만 비르투스의 삶, 아레테의 삶을 살았습니다. 탁월함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18살쯤 됐을 때요, 용병대장인
귀니지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조금 그래요, 그죠? 귀니지, 프란체스코 귀니지가 18살짜리 꼬마들이 놀고 있는데 리더십이 뛰어난 거예요. 막 막 자기 또래들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행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 정말 앞으로 군인으로 대성하겠구나. 그래서 재입양 된 겁니다. 이방이 재입양 된 거예요. 그래서 용병대장의 집에 이제 입양되어서 자라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프란체스코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자기 아들 파골로 퀴니지를 맡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을 좀 뒤를 좀 봐주라. 그리고 우리 집안의 운영을 좀 책임져 주라라고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로초가 양아들을 삼게 된 거죠. 파골로 퀴니지를. 그래서 용병대장이 이제 된 겁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 정치적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림은요, 왼쪽에 계신 분은 교황님이고 오른쪽에 보신 분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죠. 당시 황제파와 교황파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교황파를 구엘프당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황제파를 기벨린당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그냥 교황파, 황제파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두 파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각 도시들이 분열돼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중상층과 신흥 귀족이 많은 피렌체와 나폴리는 교황파였고요, 전통 귀족과 지주가 많은 이 피사와 밀라노 사람들은 황제파였습니다. 이 두 파가 갈라져서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죠. 단테도 사실 이 갈등의 희생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서로 밀어주면서 도시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자, 아까 그 사람들이 루카에서 이제 그 영주가 용병대장이 됐다 그랬죠. 그런데 그 용병대장 위에 있는 영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 피사의 황제파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로초는 황제파인 거예요. 기벨린파예요. 그래서 피사 측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루카의 황제파, 그러니까 기벨린파의 자기가 한 리더가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루카에 남아있던 황제파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아니죠. 교황파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구엘프당이죠. 피렌체로 도망간 겁니다. 피렌체는 교황파였어요. 피사와 루카는 황제파였습니다. 그래서 대립하게 된 겁니다. 둘 사이의 대립이 극심했죠. 자,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볼까요? 이때 루카에서 쫓겨났던 구엘프당, 그 교황파가 피렌체 군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한 도시가 바로 몬테카티니라는 곳입니다. 몬테카티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몬테카티니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해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둬. 자기가 작전을 지휘했어요. 카스트로초가 이제 승리이 된 겁니다. 이제 승리이 돼서 작전을 지휘해서 드디어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랬더니 인기가 확 올라가는 게 루카에서, 그죠? 이제 막 피렌체를 물리쳤으니까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피사에서 원조해주던 우구치오네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성공하면 질투하게 되죠. 질투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뭘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욕하죠, 그죠? 막 뒤에서 그걸 우리는 뒷담화라 그러죠, 그죠? 질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질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구치오네가 아들이 이걸 동치하고 있었는데 체포해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죽여버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우구치오네 아들이 못 죽입니다. 체포는 했는데 겁이 나서 못 죽여요. 왜? 반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못 죽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도자의 모습, 어디서 경계했죠? 군주에서 경계한 모습이죠. 마키아벨리 군주에서 경계했던 그 모습을 우구치오네 아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카스트로초가 우물쭈물한 아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용병대장이 되고 영주가 됩니다. 루카 시민의 지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당장 영주를 취임한 게 아니에요. 일단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작은 도시들을 정벌 합니다. 영웅이 되어서 돌아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로마 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도 꼭 외국에 나가서 전승을 쌓은 다음에 로마에서 자기 위상을 올리게 되죠. 이 사람도 그런 작전을 썼던 겁니다. 왜? 그래야만 대중들이 그를 좋아할 거라고 믿었던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민중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자기 인기를 막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루카의 영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는요,
귀족들을 매수합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죠? 군주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우의 지혜인 겁니다. 대중들에게는 인기작전을 하고 귀족들은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뇌물로 써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 이중작전을 썼던 거예요. 어떤 인물이죠? 군주를 해서 칭찬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지금 이제 루카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놓고 아까 말했던 황제파와 교황파가 극심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독일, 밀라노, 루카가 황제파의 본산이고요. 밑쪽으로 보세요. 교황파, 나폴리, 로마, 피렌체는 교황파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가 지금 계속 분열하려고 갈등 일으키죠. 북쪽 사람들하고 남쪽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바로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파와 그 다음에 교황파로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등을 일으켰어요. 자, 여기에 대표가 누굽니까? 루카죠. 루카, 황제파의 대표입니다. 당연히 피렌체와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황제파와 교황파의 대립이 불가피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피렌체와 전투를 하려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나라인 루카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포조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전쟁을 하다 중단하고 내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스테파노 디 포조라는 사람이 그 집안의 영주였는데,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었는데 카스톨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다.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랬다. 한번 봐줘라. 이거 우리가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랬더니 카스톨치가 어떻게 하느냐? 어르신, 내가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 안 들어드리겠습니까?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딱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려요. 반란의 씨를 그냥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거죠? 군주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군주론에서는 그런 인물을 어떻게 하죠? 영웅시했습니다. 그렇죠? 마키아벨리가 지금도 그 인물에 대해서 이게 탁월함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진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안 되겠어. 진압하고 바로 피렌체를 쓰는 것보다 저 피스토이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립국이에요. 중립국. 보세요. 루카하고 피렌체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반은 교황파고 반은 황제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던 황제파와 교황파가 각각 찾아옵니다. 각각 찾아와서 우리 편 되어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여우의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편 되어주고 우리 아들이, 양아들이죠, 파골로 귀신이죠, 이쪽에 되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문을 열도록 합니다. 이게 피스토이아입니다. 피스토이아, 피렌체 가다 보면 있어요. 이게 그 지도입니다. 피스토이아라는 지도인데요. 자, 피스토이아 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왼쪽 문을 열으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루카 성이라고 되어 있죠. 루카 성문입니다. 루카 성문을 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은 반대편 쪽에 붙어가지고 피렌체 성문을 열라고 그럽니다. 쏘은 거예요. 피스토이아 사람들이. 또 여우의 계략에 넘어간 겁니다. 탁월한 계획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 있다가 그냥 한꺼번에 양쪽에서 협공이 들어오니까 나라를 뺏기고 말았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로마에서 문제가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루카에 있는 황제파인 카스톨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적인데 갑니다. 가서 단번에 진압해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무력을 동원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양의 밀을 가지고 갔어요. 밀을 풀어가지고 물가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해결돼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신조를 버리고 황제파가 교황에 가서 뭐가 되느냐? 로마의 원로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입장을 싹 바꿔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로마에 있을 동안에 이 피렌체가 피스토이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죠? 피렌체 군대가 피스토이아를 공격하게 돼요. 이 피스토이아를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급히 또
반란을 또 진압하러 가야 되죠. 야, 이게 참 바빠요, 그죠? 카스트로차가 너무 바쁩니다. 막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막 이 나라에서 가면 이 해결하고 이 가면 해결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가니까 피스토이아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돼. 이거 전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자기는 로마에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고 이는 피렌체가 오는데 피렌체 군대가 훨씬 더 많아요. 3배나 많아요, 3배. 그래서 작전을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세라벨라라는 곳에서 합니다. 왜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느냐? 루카 군대가 숫자가 작기 때문에 평원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요, 피렌체 군의 숫자를 보고 공포에 질릴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렌체 군대의 사이즈를 알아차지 못하도록 루카 군인들로 하여금 작은 숫자의 군인들을 보고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지금 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지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대성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치들어가냐면 프라도까지 치들어갑니다. 프라도. 그 프라도까지 치고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해서 이제 그냥 피렌체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또 피사에서 반란이 났어요. 참 반란이 자꾸 나네요. 피사에 또 반란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프라토에서 긴급 철수해서 피사로 갔습니다. 피사에 가니까 이제 여기 피사 있죠? 피렌체가 있죠? 드디어 일전이 시작됩니다. 어디서? 바로 푸체치오라는 곳입니다. 푸체치오라는 곳에서 카스트로체가 어떻게 전쟁을 이끌냐면요, 이 푸체치오가 이 아르노 강의 지류였거든요. 피렌체 군대가 기마병이 좋았습니다. 기마병이 오면은 긴 창으로 강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저 갯벌에서 저 뻘 같은 데서 말들이 나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계속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 아르노 강이 붉게 물들었더라고요. 그때 피렌체 군은 2만 명이 죽고 루카 군은 1,5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대성을 거뒀습니다. 자, 장군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대단한 전쟁이죠, 그죠? 그리고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 모든 그 전쟁과 내란과 그다음에 반란과 그 모든 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채치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부하들을 열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감기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갑자기 죽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군주론의 그 핵심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모기한테 물려가 죽었다는 겁니다. 감기 들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끝부분에 보면은요, 자기 양아들 파골로에게 하는 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유언을 읽으면서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건 마키아벨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는 자기의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카스트로초가 파골로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자기가 우리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카스트로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용기를 가지고 포르투갈을 제압하려고 했다. 나는 양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까지 포기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결혼하게 되면 아들을 놓으면 파골로를 살아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나는 맨손으로 루카를 차지했고 피사와 피스토이아도 차지했고 정복하여 내게 물려줄 만큼 비르투스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직독직해한 겁니다. 내가 뭐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어로 돼서 그렇지. 다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큰 나라를 내게 물려주지만 슬픔이 밀려온다. 여전히 루카의 정세는 불안정하고 우리들의 전쟁 상태에 있던 피렌체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파국의 공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기는 버려진 사람으로서요,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고 무엇보다 미래를 바라보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 절제, 모든 걸 다 했다는 겁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 열심히 살았는데 비르투스의 삶을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열심히 살으셨죠? 근데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뭔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카스트로차가 파골로 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살아서 피사와 루카와 피스토리아를 차지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힘과 너의 나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내가 전쟁을 치르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면은 너는 평화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 야, 이거 정말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비르투스의 삶을 가지고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군주론처럼 그냥 공포의 대상이 되면서 세상을 호령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너에게 적합하면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평화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내가 가진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 성당에 묻혔습니다. 루카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 성당이죠. 카스트로초가 아들에게 해줬던 말, 이런 세상에서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13년의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먼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드립니다. 만약 내가 전쟁을 치르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면 평화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노력해라. 너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너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먼저 알아라 라는 것이 카스트로초의 생애에 나타난, 아니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해주는 그 교훈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탁월함을 실천하는 일에 서 남들보다 앞서겠다는 이기심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고 많이 반대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끝까지 그 길을 갈아가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삶, 자신을 사랑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삶조차도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포르투나라는 이 운이라는 그 여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이런 세상에서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질문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인문학적인 삶, 탁월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부족한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